땡. 오늘도 보고 싶어서 왔어요. 오늘도 날씨 엄청 더웠는데 친구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도 궁금해요. 진짜 덥죠 요즘에. 진짜 밖에 나가서 걷는데 진짜 덥더라고요. 저녁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좋아하는 거 먹었어요? 저는 떡볶이 만들어서 먹었어요. 친구들도 좋아하는 거 먹었으면 좋겠고 책 읽어드릴게요. 자기 희생. 분노를 일으키는 근원은 많다. 성난 감정들의 복합체는 공포와 관련 있는 경우가 많으며 공포를 놓아버리면 분노가 사라진다는 점은 앞에서 거론했다. 분노의 또 다른 근원은 자부심이며 그 중에서도 자기 만족이다. 개인적 자부심이 먹이를 주어 분노를 번식시키곤 한다. 자부심의 근원 중 하나는 자기 희생과 관련이 있다. 내가 희생한다는 식으로 나타난 작은 자아가 타인과의 관계에 결부되면 화를 내려고 미리 준비하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타인은 대개 나의 희생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의 기대를 깨기 쉽기 때문이다. 이런 예를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결혼 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내는 집을 청소하고 화초를 꼼꼼히 돌보고 꽃꽂이를 하고 가구 배열을 바꾸는 등 집이 근사해 보이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온종일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남편은 집안 변화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건네기는커녕 눈치조차 채지 못한다. 남편도 직장일로 지친 터라 그날의 시련과 고난을 줄줄이 늘어놓을 뿐이다. 남편의 마음속에는 격분한 고객이며 출퇴근 후 고된 운전, 짜증내는 상사, 마감의 임박 등 그날의 자기 희생이 죄다 떠오르는 참이다. 아내와 가족을 위해 감사한 일이 모두 떠오르는 것이다. 남편이 힘들었던 일을 떠올리는 동안 아내는 자신이 기울인 노력을 남편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분노가 슬슬 치밀면서 자신이 그날 치른 희생을 마음속으로 되짚는다. 친구와 점심을 먹으러 나갈 수도 있다. 좋아하는 책을 마저 읽을 수도 있었다.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를 볼 수도 있었다. 그런 일 대신 남편을 위해 힘든 집안일을 했는데 노력의 결과물에 대해 남편은 말 한마디 없다. 두 사람은 다 앙금과 울분, 불만이 쌓이면서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민다. 그 분노가 냉랭하고 무심한 태도로 드러나면서 저녁에 각자 텔레비전 속으로 도피했다가 잠자리에 든다. 말없이 자기들의 불만만 되짚는다. 이는 전형적인 미국 가정의 풍경으로 이 지면에 재현하기에도 따분할 지경이다. 그렇지만 그만큼 흔한 풍경이기에 공부할 가치가 있다. 이제 현상을 검토해서 관계가 악화되는 까닭을 풀어보자. 다른 사람에게 원하고 욕망하고 고집하는 바가 있으면 상대방은 그것을 압박으로 느낀다. 그 결과 무의식 중에 저항하게 된다. 위의 예에서 둘 다 바라는 바는 인정받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욕망하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다. 각자 압력을 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결과로 저항을 느낀다. 저항하는 이유는 압박이 나의 선택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압박을 감정적 협박으로 느낀다. 무의식적인 공식은 이런 식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석에 틀어박히고 화내고 또리뚱해지고 셀쭉해지고 분한 모습을 보여서 너에게 벌을 줄 거야. 감정적으로 협박받고 있음을 느끼면서 다들 붕괴한다. 누군가 은근히 칭찬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느낄 수 있는 저항이 어떤 것인지는 다들 알고 있다. 동일한 저항이 의식에서만이 아니라 무의식에서도 계속된다. 자기 희생을 동기로 삼으면 다른 사람에게 압박을 준다. 억지로 인정을 받더라도 그런 인정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된다.
억지 인정은 만족을 주지 못한다. 이때 분노는 부분적으로 자기 희생이라는 자부심에서 생긴다. 우리는 남을 위해 하는 일에 대해 비밀스럽게 자기 만족을 느끼고 있어서 나의 희생을 인정받지 못할 때면 성취에서 오는 자부심 때문에 쉽게 분노한다. 이런 분노를 상쇄하는 법은 자부심을 인정해 포기하고 자기 연민에서 즐거움을 얻고 싶은 욕망을 항복하고 타인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일을 선물로 보는 일이다. 그럴 때면 타인에게 베푸는 환희는 그 자체가 보상이 된다. 알아주기는 관계의 비밀 중 매우 중요한 것이다. 타인이 내게 하는 행동에는 언제나 숨은 선물이 들어있다. 그 행동이 부정적으로 보이더라도 그 안에는 나를 위한 무언가가 있다. 그 무언가는 내게 더 잘 알아차리라는 신호를 주는 형태로 나타날 때가 많다. 예를 들어 누가 내게 멍청하다라고 한다. 이때 내가 자연스럽게 보일 반응은 분노의 일종이다. 이 분노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사람이 내게 무엇에 대해 더 잘 알아차리라고 요구한 걸까? 이렇게 자문함으로써 자신이 자기 중심적이었음을 깨달을 수도 있다. 무신경했다. 그 사람을 알아주지 못했다.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의식하지 못했고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런 과정을 거듭 밟으면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이가 거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들은 사실 내가 마음속으로 알아주지 못한 것을 내게 되비춰준다. 신경 써야 하는 것을 바라보도록 나를 몰아붙인다. 그렇다면 나의 왜소한 자아가 지닌 측면 중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할까? 상대의 분노를 취소하려면 내가 자부심을 거듭 놓아버려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매일 겪는 경험에서 끊임없이 주어지는 성장의 기회에 감사할 수 있다. 그러자면 자신과 타인을 그릇된 자로 모는 일에 푹 빠지고 싶은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 자신의 작은 자아를 잘 살펴보면 자신과 타인을 그릇된 자로 모는 일은 작은 자아가 아주 만족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작은 자아는 목표를 이루는 더 나은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유롭게 선택해서 상황을 바꾸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지만 작은 자아는 그런 대안을 달지 못한다.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서 억지로 빠져나온 방법은 자기 자신이나 상황을 잘못된 것으로 모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단순히 더 나은 직장을 찾는 대신에 우리의 작은 자아는 직장과 상사와 동료를 잘못된 것으로 본다. 잘못된 곳이라는 인상 탓에 이제 그곳을 참을 수 없게 되었으니 바꿔야만 한다. 그저 단순히 더 나은 곳으로 옮기기만 했다면 얼마나 수월했을 일인가. 그러나 의무감으로 인해 죄책감이 단순한 해법을 가로막는 경우가 아주 많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어떤 곳에서 덕을 보았으면 그곳을 떠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 그러면 무의식은 기발하게도 잘못으로 모는 기제를 통째로 창조해 내가 막다른 지경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게끔 한다. 이런 일은 대인관계에서도 흔하다. 어떤 사람을 떠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상대를 잘못된 사람으로 만들 필요를 느낀다. 이런 잘못으로 모는 기제에 의지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타인에게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했다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분노의 근원이 된다. 이 맥락에서의 사랑이란 모든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이고 소박한 형태를 말한다. 즉 사려 깊고 배려하고 태도를 바르게 하고 격려하고 베푸는 형태로 나타나는 사랑이다. 대화를 몇 년이고 계속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내가 그렇다면 남도 그럴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자기 감정을 알아주지 못한 것으로 인해 마음속에서 나에 대한 생각을 끝없이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마련이다. 타인이 내게 보여주는 감정 표현을 알아주는 것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 그런 분노가 벌어질 무대 자체를 막아버릴 수 있게 된다. 상대가 내게 전달하는 의사 전체를 알아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내게 전화하면 전화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상대가 나와의 관계가 온전함을 느끼고 안심하기 때문이다. 이게 관계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감정들인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날 때 진짜 행복한 마음이 든다. 진짜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해도 다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줄 것 같다. 이런 안전한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또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고 이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누군가한테 안정된 그런 마음을 주고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일방통행이면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안정감을 주는 그런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하는 행위는 상대가 나의 삶에서 갖는 가치를 알아주는 것이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면 기쁨을 느낀다. 이렇게 간단한 알아주기 기제를 써서 며칠 안에 어떤 사람의 인간관계 전부를 상당히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알아주기는 반드시 바깥 세상에서 일어날 필요가 없다. 그저 마음속에서 일어나면 된다. 자신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이렇게 자문한다. 매일 연락하는 사람들에 대해 내가 알아주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비판적인 사람을 골라 그 사람을 알아주지 못한 까닭을 살펴보면 아주 값진 경험을 할 것이다. 상대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모두 항복한 다음 인정을 담아 칭찬을 하며 그 사람은 내게 소중하다고 하곤 한다. 내가 감정 면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자극제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소중할 수도 있다. 배우자가 잔소리하거나 이웃이 인상 쓸 때는 내게 뭔가를 말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항상 그렇듯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내가 자기들이 내 삶에 기여한 바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낀다. 내가 소중함을 알아주고 나면 그들은 잔소리를 멈춘다. 기대. 타인에게 기대를 갖고 압박하는 일을 그만두면 상대방이 마음에서 우러나 긍정적으로 내게 반응할 길을 연 것이다. 울분을 미리 없앨 수 있는 예방 조치는 타인을 위해서 한 일을 희생이 아니라 사랑을 선물해서 한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조치한 자신을 알아주면 타인에게 저항감이 사라진다. 저도 이 부분을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상대방이 서운하거나 그런 마음을 비추면 내가 어떤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구나 이렇게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어떤 그런 타인에 대해서 그런 저항감이나 이런 거를 갖기보다는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한 노력들이 저한테는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한 면인 것 같아요. 그런 전환이 어떤 것인지 간단한 실험에서 볼 수 있다. 멕시코에서 새 셔츠 2장을 사온 남자가 있었다. 새 셔츠들은 남자가 평소 즐겨 입던 옷과는 디자인이 전혀 달랐다. 두 셔츠 중 하나를 처음 입기로 한 날 남자는 내심 기대가 컸고 새롭고 색다른 일을 한다는 것에 일종의 미묘한 자부심도 느꼈다. 그러나 남자는 자부심을 항복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심했다. 즉 자부심을 항복하기 위해 놓아버린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일부러 그냥 내버려 두었다. 어떤 일이 생길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보고 싶었다. 그가 자랑스럽게 새 셔츠를 입고 나서자 아니나 다를까 옷이 평소 복장과 전혀 다른데도 셔츠 얘기를 입에 담는 사람이 없었다. 눈에 분명 확 띄었을 텐데도 다들 말 한마디 없었다. 집에 돌아온 남자는 자신의 상황이 사업가 로버트 링어가 지칭한 소녀 이론과 꼭 들어맞는다며 껄껄 웃을 수밖에 없었다. 소녀는 소녀를 원한다. 하지만 소녀는 소년에게 관심이 없다. 소년이 소녀에게 관심을 거두기가 무섭게 이제 소년은 소년을 원한다. 다음날 아침 남자는 새 셔츠를 입기로 마음먹었지만 이번에는 자만심이나 주목을 받으려는 기대를 모두 항복했다. 새롭고 색다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작은 자부심도 놓아버렸고 친구들은 모두 그를 사랑하며
그 삶에 행복을 더하는 존재라는 점을 알아주었다. 스스로가 그렇게 알아주면 그런 저항하거나 이런 감정들이 자신의 안에서 항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한테 뭔가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나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속상하면 예민해지고 날카롭고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 저를 좀 더 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글을 읽어보니까 진짜 배워야 될 거는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배움들을 정말 실질적으로 생활에 활용을 하고 실용을 할 때 정말 나 자신의 그런 지적 재산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생각들이 드니까 저도 노력하고 또 친구들도 다 가져가서 친구들 안에 쌓이는 그런 재산권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친구들이 가진 창의성이나 잠재력이 진짜 뛰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과 접목을 해서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놓아버린 과정을 끝낼 즈음에 남자는 셔츠 입는 일에서 완전히 항복했다. 사람들이 새 셔츠에 주목하면 좋고 주목하지 않아도 상관없었기 때문에 남자는 자신이 완전히 항복했음을 알았다. 그랬더니 그날이 갑자기 새 셔츠 기념일이 되어버렸다. 만나는 사람마다 새 셔츠에 대한 평을 하면서 어디서 샀냐고 물었다. 온종일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실험의 입살맞은 결론은 이렇다. 요구를 멈추면 원하는 바를 얻는다. 남이 내게 기대를 거는 것은 감정상으로 협박하는 것과 같다. 남이 내게 어떤 감정을, 자산을 내놓으라고 하면 저항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감정상으로 협박받지 않으려면 나는 어떻게 남을 협박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러고 나면 나에게 보여주는 타인의 감정 반응을 조종하고 싶은 바람을 놓아버릴 수 있다. 분노를 예방하는 또 다른 방법은 타인이나 나 자신의 왜소한 측면이 내게 낙인 찍으려는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마음먹을 수도 있다. 나 자신이나 남이 내게 낙인 찍으려는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이 결정이 자신과 타인의 내면에 있는 긍정적 측면을 전부 알아주려는 습관과 결합하면 관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분노의 잠재적 근원은 제거된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또 내면 아이 공부 같이 해요. 자기중심적 사고. 전 단계의 자기중심성과는 달리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이 진짜 몸이 어리고 그래도 생각이 다 어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진짜 오히려 합리적인 사고를 할 때도 많고 배울 점이 많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런 감정이나 의견들 이런 것들이 묵살 당하지 않고 존중받아서 아이들이 자존감 높고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어른들이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다. 아이들의 그런 연약한 마음이나 늘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마음들을 온전하게 지켜주는 것, 이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려면 우리 어른들, 우리 자신들 마음 안에 사랑이 충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의 자기중심성은 자신들이 스스로에 몰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들도 그들에게 그럴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청소년들은 특징상 과대망상적이다. 우연히 쳐다만 보아도 가차없이 어떤 평가적인 판단으로 해석해버린다. 일반적인 각본을 보자. 10대인 셜리는 자신이 짝사랑하던 남자아이에게 무시를 당했다. 그녀는 완전히 풀이 죽은 채 거절당했다는 느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셜리는 그냥 날 혼자 내버려둘 수 없어요? 라고 소리 지르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데이비드 엘카인드는 청소년들의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보았는데, 하나는 상상 후 관중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우화다. 이 두 가지 모두 과장된 사고방식이다. 셜리는
엄마가 조금 전에 자기가 거절당하고 창피당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기의 아주 심한 자의식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다. 만약 그 아이가 수치심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 자의식은 고통스럽게 더욱 강렬해질 것이다. 개인적 우환은 한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특별하다는 믿음이다. 청소년들은 아무도 내가 겪은 일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이것은 결국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누구도 우리 부모 같은 사람들과는 살아보지 못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루어진다. 혹시 톰 소여의 죽음에 대한 엉뚱한 공상을 기억하는가? 톰은 아줌마와 다른 어른들이 자신의 임종자일에 모여있는 걸 본다. 그들은 모두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고 있다. 이제야 그들은 이 아이가 얼마나 특별하고 비상한 아이였었는지를 알게 된다. 이러한 우환은 보통 주인공이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할 때 끝이 난다. 사실상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나눔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경험이 얼마나 평범한 것인지를 보게 해준다. 자아도취, 자기애. 청소년들은 자아도취에 빠져있다. 그들은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에 사로잡혀 있으며 자기 모습을 쳐다보면서 오랜 시간을 보내곤 한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강한 자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초기의 자기애적인 욕구들이 재순환된 것이기도 하다. 열광적인 의사소통. 호밀바티 파수꾼에서 홀드는 언제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곤 한다.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전화장으로 쓸데없는 말들을 하곤 한다. 그에겐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싶은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다. 자의식과 발달 단계상의 외로움은 청소년들을 의사소통에 대한 욕구로 이끈다. 친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또 누군가가 자신을 원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해주기 때문이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장면은 당시 10대였던 내 여동생과 차를 타고 갈 때 그 애가 지나가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이름을 미친듯이 소리치며 부르던 모습이다. 실험. 청소년들은 그들의 생각, 스케일, 역할, 행동을 가지고 아주 많은 실험을 한다. 종종 그러한 실험들은 부모 생활 양식이나 가치관과 부딪히곤 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는 단정함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데도 사춘기인 딸은 긴 머리에 목욕도 자주 하지 않고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히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할 수 있다. 아버지는 지나치게 성취 지향적인 일 중독자인데 아들은 낙오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부모들은 무신론자인데 아들이나 딸은 종교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반종교적인 모습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신할 수 있다. 실험은 청소년들의 지평선을 확장시켜주며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전에 다른 행동들을 시도해 보려는 방식이다. 대체로 청소년기는 이전 단계들의 통합과 재구성의 시기다. 그 사람의 모든 자아 강도를 요약하는 시기다. 이러한 재구성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보면 뭐 어떤 힘든 일이나 그런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통을 겪고 나면 훨씬 더 또 성숙하고 또 단단한 내면을 가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또 수많은 것들을 배우고 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을 마련하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으면 무너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외부적인 것들은 그런 친구들의 소중함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 비치고 사랑스러움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아까워서 눈물 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친구들이니까 그런 걸 늘 기억하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런 빛이자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명품으로서 가치를 늘 유지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잘 다잡아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브랜드 가치는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마음가짐, 내가 하는 말, 행동, 태도 이런 것들이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내가 하는 아름다운 말이 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거 그런 거니까 이왕이면 사랑스럽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더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진짜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소중하지 않고 예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니까 초점을 늘 그렇게 맞추고 내가 소중하듯이 너도 소중하다 이런 마음으로 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울한 마음을 자신감으로 바꾸는 학원.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나 자신을 질책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에서 그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나를 강인하게 하는 영적인 힘을 이용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비판하고 싶을 때는 내 안에 있는 높은 자아를 높이 대합니다. 잘 아는 일을 할 때 자신감이 넘칩니다. 매일 다른 방법으로 자신감을 얻습니다. 자기 확신과 자립심이 습관이라는 걸 압니다. 소심함 대신 확신과 믿음, 자신감으로 습관적인 사고에 당당하게 응답합니다. 직원들과 동료들도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직원과 동료의 자신감이 넘치고 협력하며 일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합니다. 동료들의 긍정적인 자질을 계속해서 발견합니다. 나는 모든 직원에게 친절하게 말합니다. 거래처나 투자자를 끌어당기는 학원.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은 발명품을 생산하고 홍보하며 판매해줄 이상적인 회사를 끌어당깁니다. 서로 만족하는 사업 관계를 맺고 조화를 이룹니다. 신성한 계약이 맺어져 이 사업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가난이 미덕이라는 미신을 버리는 학원. 나는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무한한 부가 나에게 쏟아지면서 삶의 부와 조화, 영감, 은총, 풍요로움이 넘쳐나리라고 믿습니다. 이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무한한 지성은 모든 방면에서 나를 이끌어주고 풍요로움과 성공, 안녕을 가져다 줍니다. 나는 마음을 활짝 열어 무한한 부를 받아들입니다. 노력한 만큼 번영할 것입니다. 내 안에 흐르는 부를 찾아내는 학원. 무한한 부가 내 삶에서 순환합니다. 눈사태처럼 쏟아지는 무한한 부가 내 안에 흐릅니다.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무한한 부에 감사합니다. 부를 이루는 공식의 학원. 부는 영원한 원천을 알고 있습니다. 그 원천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부 원천과 조화를 이루니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성공할 것임을 압니다. 언제나 내면과 외면이 평화롭습니다. 저는 충실하고 한결같으며 평화를 가져다주고 사업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재능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엄청난 부를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적응해 나갑니다. 무한한 지성은 어떻게 하면 인류를 위해 봉사할 수 있을지 더 나은 방법을 알려줍니다. 인류를 축복하고 도울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이끕니다. 나는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업의 세세한 것까지 핵심을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직원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선의를 베풉니다. 잠재의식에 내재한 무한한 부를 떠올리는 학원. 나는 조화, 성공, 번영, 풍요, 안전을 비롯해 신성하고도 올바른 행동을 선택합니다. 무한한 지성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더 좋은 길을 내게 보여줍니다.
내가 제공하는 조언과 결정 덕분에 행복하고 편안하며 만족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속 정신적, 영적 자석에 이끌려 다가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번영합니다. 정의와 법칙, 질서가 내 모든 일을 주관하기 때문에 내가 시작하는 모든 일은 성공하며 끝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법칙을 알고 내가 지금 되새기는 이 모든 진리가 이제 내 잠재의식에 스며들어 내 삶에서 구현될 거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지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랑을 되찾는 학원. 나는 사랑과 평화, 선의, 기쁨을 남편에게 보냅니다. 우리 관계는 조화롭고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언제나 하나로 묶어줍니다. 사랑으로 축복받는 결혼 생활을 합니다. 사랑의 힘으로 부정적인 조건을 극복하는 학원. 사랑에는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선한 사랑은 모든 악을 이깁니다. 이를 알기에 사랑으로 부정적인 조건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은 같은 곳에 자라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빛을 비추니 공포와 불안이 사라집니다. 여명이 밝으니 그림자가 거칩니다.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는 축복의 학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완벽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황금률을 따릅니다. 나의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내가 팔고자 하는 건 마음에서 나온 아이디어이고 모든 지식의 원리는 내 안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거나 팔고 싶은 상품은 신성한 마음에서 교환한 아이디어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압니다. 서로가 만족하고 조화를 이루며 평화가 넘치는 거래를 할 것입니다. 가격을 적절하게 잡으니 알맞은 사람들이 상품을 사갑니다. 모든 질서가 완벽합니다. 나는 진리를 알고 이해합니다. 지금 필요한 모든 아이디어는 완전한 순서에 따라 완벽한 조합으로 끊임없이 내 안에 펼쳐집니다. 나는 신성한 아이디어를 받고 기뻐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신성한 아이디어를 나눠주면 그들도 나에게 아이디어를 줍니다. 평화는 이제 나의 것입니다. 마음은 지체하는 법이 없습니다. 나는 선함을 받아들입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오늘 친구들이 보낸 하루가 어떤 하루였을지라도 고생 많았다고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토닥토닥. 고생 많았어요. 100만 번 볼뽀뽀도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요즘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자도 그렇게 덥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더우니까 좀 적당하게 이렇게 체온도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시원하게 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해요. 그리고 항상 잠자리에 들 때는 긍정적인 생각, 좋은 기분으로 그렇게 잠드세요. 오늘 보낸 하루 마무리 잘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잘 자요. 굿나잇.